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되었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정말 10년 만에 3% 기준금리 시대가 됐는데 이 시기가 좀 더 어떻게 이어질지 길어질지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그리고 관련해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그런 금융산업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등등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은행 섹터 담당하시는 김도하 애널리스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은행보험 담당하는 김도하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3%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김도하 애널리스트님 지난번에 돈알리 종종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섬찟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뷰가 지금도 좀 유지되고 있는지, 기준금리 전망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금리를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로 삼고 있는 섹터이기는 한데요. 금리 전망을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내부 하우스에서 이제 매크로뷰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에 대한 최종 금리, 그러니까 저희 터미널 레이트라고 부르는 네. 기준금리의 말값에 대한 기대치는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CPI 레벨이나 하는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역외 환경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가 좀 녹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네. 터미널 레이트는 더 올라가서 내년도에 4%까지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3.75나 3.5가 아니라 4%까지. 그 이번에 금통위 때 발언 보면은 환율도 얘기하셔가지고 그 역외 환경이라는 게 환율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복합적이겠지만 환율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 환율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룸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3%라 그랬는데, 그럼 내년 되면 10년 만에 4%라는 키워드로 돈알리를 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근데 또 올라가면은 또 은행업 섹터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은데, 은행 섹터는 좀 경기 민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은행 섹터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현재 국면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은행들 마진 좋아지고 저희가 결국 마진이 좋아지는 게 귀결되는 바는 은행의 탑라인, 순이자익이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었던 건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가 가장 강했었고요. 하반기와 사실 내년에도 이자익이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네. 그 증가율은 3분기부터 또 떨어질 걸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금리 상승하면 기계적으로는 마진이 좋아져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지금 국면은 다소 복잡해서 네.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에 못지않게 조달 비용, 저희 예적금 금리 같은 게 사실 어찌 보면 더 가파르게 오를 때도 있는 국면인지라 지금 마진이 순수하게 금리 올라가는 걸 따라서 개선되는 국면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순이자 마진은 어떤 식으로 추이를 좀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은행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네. QOQ로 마진이 하락 전환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간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 가지 원인을 다 네.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대출금리 그리고 수신금리가 저희 예적금 금리가 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 대출금리 내에서 기업대출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또 기업대출 양이 늘어나면서 계속 전체 기업대출 금리가 희석되는 것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계대출은 올해 내내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갔지만 네. 전체적인 양이 늘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전체 자산의 일들을 늘려주는데 기여를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될 듯 말 듯 하네요. 그러니까 자산 쪽에선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이 네. 올라간 금리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다 보지 못한다. 왜?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달 쪽에서는 지금 예적금 금리가 어찌 보면 월마다 다르지만 대출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월들도 있기도 하고 네네. 은행 전체 조달 내에서 이렇게 고비용성에 해당하는 정기 예적금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저희가 월급 통장 그냥 잠깐 자금을 대기시켜 놓는 그런 수시 입출식 통장으로부터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무원가 조달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들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실 돈을 버는 게 은행 구조일 수도 있는데 아, 이자금들이 계속 이제 예금으로 예적금으로 들어가 옮겨가면서 버리는구나. 네. 전체 조달 믹스가 어찌 보면 좀 더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은행한테는 개편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금리가 같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마진을 이제 상승시켜 주는데 따르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업에서 순이자 마진을 봤을 때 순이자 마진 결국에는 대출금리랑 조달금리의 차이인데 그 조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의 그 월급 통장들에 파킹돼 네. 있는 무이자 자금들을 은행들이 많이 써왔는데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예금에 넣어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중 서비스인 대출과 예금 금리 양쪽으로 다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네. 조달 원가적인 부분이 그리고 그게 Q로 희석이 돼야 되는데 대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계대출 성장 없으니까요. 네. 그럼 반대로 그럼 기업대출 쪽은 좀 좋다는 말씀이세요? 기업 대출은 지금 은행한테 이제 PQC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금리와 네. 대출 성장과 마지막 C가 이제 대손 비용, 어찌 보면 자산 건전성에 따르는 비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세 가지가 다 좋고요. 네. 사실 가계대출은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기업대출, 가계대출 시장이 좀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는 좀 이례적인 국면이라서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 골고루 있는 것보다 기업대출의 비중이 더 높은 곳들이 이제 마진이나 탑라인의 성장성에 있어서 차별화를 좀 내년 상반기까지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대출은 이제 되게 친숙하진 않아서 저희는 가계대출 주로 직접적으로 취급하게 되다 보니까 기업대출은 금리가 가계보다 좀 더 낮은 편인가요? 담보가 걸려있는 네. 가계대출보다는 높고요. 아, 신용대출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네네. 현재는 기업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가계대출보다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낮구나. 그래서 기업대출 쪽에서는 대출 성장이 조금 일어나. 그러면은 그 은행 관련해서도 뭐 기업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뭐 기업은행 같은 기업을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은행주 토픽 중에는 저는 기업은행 네네. 둘 중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맥락이 있는 그런 전개네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사실 기업은행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대출 데이터를 보면은 기업 쪽 대출 성장률이 꽤 의미 있게 나오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가계는 되게 줄이고 기업은 늘리고 이러면서 좀 피봇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기업은행 쪽에서는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드네요. 최선주 관련해서도 원래 신한지주는 좋아하셨고 네. 기업은행도 이렇게 좀 추천을 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분기부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반반 있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희석 효과 때문에 당장 분기 마진이 이제 QOQ로 한 미드 싱글 3에서 5bp 정도 늘어나는 네. 수준이라고 하면 기업은행은 QOQ로 10bp 이상 올라가요. 야. 이런 차이를 이제 3분기부터 확 벌려가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네요. 기업은행 정말 꼭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은행이랑 보험 좀 다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밸류에이션을 간단히 살펴보니까 뭐 PER 다 3.5배, 4배, PBR은 0.3배, 0.4배 다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 은행 섹터 할 것 없이. 그렇다고 ROE가 낮냐 또 그것도 아니고 ROE는 한 10% 정도 나오고 못해도 그리고 한 15%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꽤 괜찮은 성적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런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저평가가 좀 어떤 부분에서 연유가 된 건지 은행 섹터나 보험 섹터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업종 분류별로 PER을 이제 쭉 세워보았을 때 네. 금융이 전반적으로 원래 저평가를 받는 업종이기도 한데 네. 현재는 운송 섹터 다음으로 낮은 PER을 받고 있는 게 나란히 은행, 증권, 손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오. 네,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위치에 있을 정도로 저평가를 네. 받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는 제가 스텝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실적 괜찮다, 내년에도 뭐 증익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들에 녹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분기에 뭐 1.3조, 1.4조의 이익을 내고 있는 KB나 신한 같은 곳들의 네.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PER이 지금 3점 몇 배 네. 밖에 되질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10%가 올라도 4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는 네. 좀 강하게 튀어오를 네.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벤치마크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저는 이제 비중을 맞춰서 가시라는 권고를 드리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여부를 물으신다면 저가에는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평가를 시장이 적용하기 시작한 뭐 시점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긴 그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대략?
2000년 한 중반 이럴 때는 은행들도 PBR 2배를 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원화 대출 시장이 네. 연평균으로 10% 이상씩 성장하던 네네. 그게 자연스러웠던 이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도 계속 낮아졌고 네. 우리나라도 계속 고성장하던 국면을 이제 끝내고 예. 저성장 국가로 들어서게 되면서 네네. 은행 밸류에이션은 쭉 낮아졌습니다. 이제 한 배대 이상 당연하게 봤던 거에서 0.7배대, 6배대, 5배대로 경상 수준이 계속 내려왔었다가 네. 코비드 지난 지금 국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PBR로는 0.3배대까지 내려왔는데 일부 은행들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했었던 것보다도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저평가는 어느 때부터 뭐 시작이 되었냐 혹은 어느 게 적정 수준이냐라고 말하기에는 계속 그렇게 되어 오기는 했었습니다. 이건 근데 금리와 네.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겹쳐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모두 하락세였기 때문에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레벨 올라온 거 플러스 저희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내년 2분기 정도를 경기 바닥으로 하여 네. 다시 좀 반등할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은행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평가를 그때쯤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 정도예요. 저희도 만약에 그러니까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치는 좀 좋지 않지만 소위 요즘에 일부에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미국도 약간 중금리랑 중물가, 중성장이 좀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도 어떻게 잘 순응해서 그거를 따라갈 수도 있게 되면은 지난 한 20년간은 뭐 저금리화가 꽤 추진이 됐었는데 저희도 성장률이나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중금리 레벨에서 놀게 됐을 때 은행들은 밸류에이션도 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로 금리에 가깝게 미국이 계속 정책 금리를 유지했었던 게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찌 보면 좀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었다고 하면 네네. 그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들 보지 않고 있는지라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국면 때문에 계속 당연한 경상 밸류에이션을 저평가 받아왔던 은행들은 한 단계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 보험 얘기를 좀 안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는 보험이 조금 좋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업데이트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과 보험 둘 다 금리 상승과 함께 가는 수혜주인데 은행은 경기 민감주, 보험은 경기 방어주. 라는 컨셉 때문에 보험을 더 선호를 했었던 거고요. 네. 다만 최근 들어선 사실 보험주가 퍼포먼스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종목별로 다르기는 한데 네. 이 또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저는 손해보험주를 계속해서 이제 좋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예. 손보주가 2020년 1분기경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개 분기 내내 YOY로 증익을 기록을 했었어요. 네. 추이 같은 경우도 계속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우상향을 했고 그걸 비트하는 실적을 냈고 네. 이걸 10개 분기 반복했다고 하면 이번 3분기 때에는 YOY로는 감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다만 그게 컨센 수준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공행진했던 실적만큼은 되지 못한다라는 게 슬로우다운처럼 이제 느껴진 것이 약간 이익 피크아웃이라고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올 들어서 작년 말 대비하여 손보주들 주가가 10에서 많으면 뭐 30, 40% 정도 네. 시장 대비하여 더 아웃퍼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춤했었던 게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짚어주신 대로 네.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업종이 펀더멘털리 좋은 영향을 받는 거는 은행보다 사실 보험이 어찌 보면 좀 더 퓨어해요. 네. 금리 올라간 거에 따른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 회계 기준 바뀌고 하면 심지어 숫자로 네. 드러나기까지 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좀 중기적으로 캐리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주 안에서는 좀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저 직전에 말씀드렸던 DB손보랑 하나손보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DB랑 하나손보도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B손보 같은 경우는 가장 주로 경쟁사로 대비되는 현대해상과 비교하여서 보험료 사이즈도 사실 같고 네. 자산 사이즈도 같고 둘이 어찌 보면 외형의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닝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럼 퀄리티가 더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디스카운트를 받을 만한 요인이 제가 판단했을 때 수급적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둘 사이에 거의 대체제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 더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게 좀 크게 이제 좋게 보는 싸다. 포인트였었고요. 하나손해보험은 지금 내년도 실적과 올해 3분기 실적의 공통점이겠지만 자동차 손해율은 조금 나빠지고 실손을 포함하여서 장기 손해율은 좀 좋아지는 네. 그림이 업종 전반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하나손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비중은 적고 이 실손에 대한 민감도는 높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포션은 적고 네. 플러스 요인에 대한 포션이 커서 경상실적의 개선도가 가장 높은 회사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번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PER이 2배 밖에 되지 않은 네네. 상태인지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좀 가파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네. 있어서 사실은 그런 손보사들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케어에 있었던 그런 실손보험들의 그런 정상화를 이번 기간에 조금 기대했었던 게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손 부분에 대한 하나손보가 원래 그런 의미에서라면 자동차 쪽 경쟁률이 좀 약하고 실손은 좀 있었는데 그게 정상화되면은 그 이익의 탄력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셨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DB나 그냥 현대해상 비교하신 거는 저는 자동차는 DB고 실손은 현대해상인데 굉장히 웃긴데 둘 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잘 쓰고 있는데 두 회사가 사실 뭐 서비스적인 차이점이 뭐 크다 이렇게 잘 못 느꼈는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DB 쪽에 좀 마음이 가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보험사 손익에 좀 더 좋다는 부분을 그 근거랑 그 전개되는 과정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행과 보험의 좀 차이점은 둘 다 금리 올라가면 이 마진율이 좋아지는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은행은 듀레이션,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에 어찌 보면 금리를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년 내외밖에 안 돼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가 둘 다 10년이 넘어간 듀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즉 금리가 네네.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완만하게 받아가는 네.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그래도 보험 같은 경우 부채 듀레이션이 더 길어요. 네. 무슨 말이냐? 이론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자산 대비하여 부채 듀레이션을 깎아내려가는 게 더 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순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네. 무슨 보험을 가입하셔도 본인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고려를 해보시면 가입을 시작하자마자 보험료부터 납입을 하고요. 네. 보험금이 나오거나 혹은 만기가 되거나 해약했을 때 계약이 끝날 때 환급금이 나오는 것들은 보통 뒷단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비용과 이익에 대하여 평가를 죄송해요. 다시 현금으로? 할게요. 네.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보험 계약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납입을 먼저 하시고 네. 보험금을 받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환급금을 받는 게 더 뒤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뒷단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종종 사용하는 사례는 제가 뭐 10년 전에 사망담보보험을 가입을 했다. 네. 그래서 뭐 사망 시 2억 원이 나온다. 네. 라고 하면 10년 전에 가입하자마자 사고가 일어나요. 음. 그럼 그 2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겠죠. 많았겠죠? 서울에 뭐 아파트도 네. 어딘가에 뭐 살 수 있었을 거고. 네. 근데 10년 전에 가입했는데 지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2억 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간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네. 비용이 뒤에 있고 수익이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음. 유리한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일 간편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완전 이해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치 인플레이션이 부채가 많은 그런 기업이나 국가에게 유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한테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부채가 많으면은 좀 더 그런 컨셉으로 이해해도 되긴 하겠네요. 결국에는 보험사들은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제공해야 될 부채가 존재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그 금리 상승을 통해서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 인상을 맞이해서 전체적인 금융투자 환경이랑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특히 은행에 대해서 전반부에 짚었고 후반부는 보험에 짚었고요. 다만 저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하우스 뷰가 내년에 약 거의 4% 정도 되는 그런 기준금리 레벨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런 4% 기준금리를 또 적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 그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꽤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였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투자 유의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행이라든가 보험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한번 썸업이라든가? 지금 뭐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연말 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한데 금융주들은 말씀드린 저평가, PER이 낮아진 상태라면 사실 그 역수로서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제 주요 은행들은 기말 배당만 하는 곳들은 뭐 8, 9%까지 기대 수익률이 나오기도 하고 네. 손보사들도 7% 내외까지
기말 배당 수익률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캐시 인플로우를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배당 네. 투자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 이제 포인트까지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도날리에서도 계속 초청을 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